반갑습니다.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저자 최병우입니다. 표지를 설명을 해놓고 지금 시간이 벌써 엄청나게 갔네요. 어쨌든 이어가지고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목차가 보이죠. 목차. 모든 책들은 목차가 있고 목차를 보면 그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보시면 1장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 자, 임대차라는 게 결국에는 법조문인데요. 이게 태생부터 결국에는 과거를 알아야지만 지금 현재를 알고 앞으로 미래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역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역사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장에 보시면 임대차 대항력 등 관련법 비교해 가지고 임대차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대항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임대차 관련해서 결국에는 뭐 보증금 뭐 이렇게 임대인한테 줬을 때 이거를 과연 문제없이 나중에 기간이 끝나서 받을 수 있느냐. 그냥 뭐 돌려주면 제일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임대인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래 되면은 요 법적인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해서 법 내용을 제가 정리를 쭉 해봤고요. 3장을 보면 임대차 기간 관련 법조문 비교입니다. 임대차 관련해서 이제 계속 쭉쭉 나갈 건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기간입니다. 가장 많이 이제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이 많고, 그리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씩 그 법조문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거를 계속적으로 뭐 옆에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법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한 번씩 헷갈리는 부분이죠. 기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시간이 거의 2년이 넘었죠. 시간 참 빠릅니다. 근데 2년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라는 게 뭐냐면 분쟁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 어디 갑니까? 법원 가죠. 그러면 뭐 법원 가면은 그냥 갑니까? 뭐 본인이 법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그냥 가겠지만은 안 되면 변호사 선임해야 되겠죠. 그럼 변호사 선임하면 또 선임 비용 들고, 뭐 이기면 좋은데 지면 그 뭐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려줘야 되고, 그러다가 또 항소까지 했을 때 이래저래 하여튼 법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송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살다 보면 이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감정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당장 밖에
어떻게 뭐 이사 갈 집이 없다든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애들하고 같이 뭐 밖에 이거 어딥니까? 길바닥에 나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다 보면 임대인의 권리, 예, 임대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있고, 그다음에 기타 사항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요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에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이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차입 및 보증금 증감 청구에 관한 뭐 정리. 결국에는 이제 임대차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월세죠. 예, 월세 보통 보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 부분도 이제 분쟁이 많습니다. 뭐 몇 프로를 올리니 안 올리니 못 올리주니 뭐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상인법에서 이제 권리금 회수 문제. 예. 자, 우리가 이제 상가에 뭐 임차를 하죠. 주택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주택은 뭐 내가 비우고 나가면 되는데 상가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드린 뭐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앞전에 내가 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받고 나가야 되죠. 예. 그 관련해서 이제 권리금 회수 문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문제. 자, 이 부분도 이제 분쟁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내려온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법적 분쟁들이 많은 것들. 그래 되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떻게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느냐. 법 논리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조문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근데 법조문이 없어요.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행정청에서 이제 유권 해석이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예. 그 이제 유권 해석 없으면 뭐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판례 중에서 보면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재판이 우리가 3심제죠. 1심, 2심, 3심. 최종심을 이제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제 효력이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법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원상회복 문제. 그리고 이제 주요 판례. 예,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관련법 비교 정리. 마지막에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뭐 나중에 보시면 알 거고요.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게 예전에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처음 제가 2018년도 그때 책을 내고 나서 첫 판이죠. 요 유튜브에 보시면 짤막짤막하게 뭐 10분 단위 그다음에 뭐 30분 단위로 해서 앞전에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미 보신 분들은 이게 뭐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밤에 잠이 안 오면 틀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예, 잠 잘 오고. 자, 농담이고요. 자, 1장부터 이제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임대차 역사와 이해. 임대차는 자 보시면은 우리 민법이라고 있죠. 민법.
법전에 뭐 민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형법도 있고, 뭐 가장 어 제일 최고의 법 헌법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민법이라는 거는 이제 뭐 법 관련 공부하신 분들은 뭐 제일 기본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법들이 이제 파생하는 법들이 되게 많다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어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형법하고 좀 다르죠. 형법은 이제 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쳤다든지 이 죄와 관련된 법이고요. 근데 이 민법은 어 그런 뭐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냥 이제 사인 간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음,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예. 그러면 1,000만 원 빌렸는데 친구가 돈을 빌려줬죠. 거꾸로 빌린 게 아니고 빌려줬습니다. 근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냥 알아서 해라. 뭐 나 돈 많으니까 이래 합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친구라도 결국에는 이제 법적 소송을 하겠죠. 예. 안 합니까? 예. 어찌됐든 뭐 소송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재판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럼 이 재판을 했을 때 나중에 법원의 판사님께서 최종 판결을 낼 거 아니에요. 그 판결이라는 게 어떻게 내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런 민법이라는 기준, 법조문이라는 기준을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거 아까 똑같아요.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님께서 나를 이제 재판에 기소를 하겠죠. 기소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뭐 혐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법조문상에 사기죄 뭐 해가지고 뭐 집행유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민법, 형법, 이 모든 법들이 보면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라고 보십니다. 룰. 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최종 판단은 이제 판사님들이 하시겠죠. 이런 내용이고, 뭐 얘기하면 뭐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민법전을 보시면 법조문이 거의 1,000주가 넘습니다. 1,000주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618조에서 654조, 총 37개의 법조문으로 이루어진 법이 임대차입니다. 결국에는 37개라는 이 법조문들로 해가지고 임대차라는 기존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37개 법으로 임대차 관련해서 모든 분쟁을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법조문 너무 작죠? 어쨌든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1958년도에 민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그 이 임대차 관련 법이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58년이면 거의 몇 년입니까? 70년 맞죠? 70년 넘었죠? 잠깐만요. 70년 아유 죄송합니다. 60년이 넘었네요. 자, 요렇게 오래된 법인데도 그때 58년도에 그 생활 환경하고 지금의 생활 환경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렇게 잘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나오죠. 이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 현실 사회에서 뭐 60년에 적어놨네요. 적어놓고 내가 요즘 좀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갑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60년 전에 제정된 법률이 그 효용가치 아직도 인정받고 있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임대차법이
자, 자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 아직까지도 예,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근데 뭐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오래 뭐 뿌리 내리고 있다 뭐 이랬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단 이제 살아가면서 이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요 법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났을 때 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잘 모르니까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죠. 예. 근데 요즘에 보면 뭐 굳이 전문가 아니더라도 워낙 그 인터넷이라든지 예, 잘 돼 있기 때문에 검색하고 뭐 하고 뭐 아니면 신문 기사 뭐 기타 등등 그다음 주위에 뭐 사람들 뭐 경험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적인 부분들은 웬만한 부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상식선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좀 문제가 되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임대차라는 거는 어, 한 번쯤 아니면 뭐 10번 뭐 20번 어,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를 어, 안 겪으면 좋은데 근데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을 본인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적은 이유가 결국에는 잘 아시면 안 당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어, 끝까지 저하고 같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 하나부터 열까지 좀 숙지를 하시면 굳이 법률 전문가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본인이 캐치만 하시면 밖에 나가서 진짜 큰 소리 칠 수 있을 겁니다. 이 임대차 관련해서는요. 예, 어떤 뭐 변호사, 법무사, 뭐 심지어는 뭐 판사, 판사는 아니죠. 어찌됐든 그 절대 뭐 뒤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장담을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소론이 많이 까노 이러지만 제가 뭐 약 파는 사람 아니고요. 근데 결국에는 아시는 게 예, 이 살아가면서 절대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이더라고요. 자, 소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이 네모칸 있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요 책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법조문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판사님께서 판단을 법조문 나온 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판사 아무리 판사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이 모든 그 어쨌든 판별을 내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법조문에 나온 사항들은 에,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익혀지면 됩니다. 자, 일단 요 네모칸에 보면 법조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법에 보면 제 618조 이게 법조문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 몇 조 이렇게 돼 있죠. 618조입니다. 그러니까 1조부터 한 몇 천조까지 있는데 천 몇 조까지 그 중에서 618조 해가지고 가로 해갖고 임대차의 의의 돼 있죠. 의의 뭡니까?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이 법조문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저도 뭐 애초에 처음에 법을 만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법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일단 그 뜻이 한자 그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가져온 법이잖아요. 뭐 독일법, 뭐 일본법 이런 것들을 믹스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언어 자체 체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 다른 나라에서 만든 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이제 바꾸려 하니까 뜻 전달 처리가 좀 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법조문을 읽어봐도 이게 뭔 소린가 싶고, 그리고 이제 해석 자체가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어차피 지금 법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법에 대해서 제가 뭐 풀어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들이 뭐 변호사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임대차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 일방. 당사자라는 게 보통 보면 이제 계약 당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모든 건 이제 민법은 이제 어, 뭐 계약이 제일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에, 목적물을, 대부분 목적물이 보면 부동산이나 동산이 되겠죠. 사용은 아시죠? 사용하는 거고, 수익은 뭡니까? 수익은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약정이 일종의 계약이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또 약정이 나오죠. 약정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 뭐 뜻에 대해서는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어, 한쪽 당사자가 뭐 부동산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상대방이 세입자이죠. 세입자가 이제 월세를 주죠. 차임을 월세를 합니다. 월세를 줍니다. 그러면 양쪽 간에 계약서를 쓰죠. 그게 임대차라고요. 간단한 말인데 이게 어렵게 있었어. 자, 이 법조문을 보게 되면 뭐 임대차의 목적물은 제가 무슨 동산이 했죠. 동산은 뭐 우리 보면 유체동산이라고, 뭐 가재도구라든지 뭐 다 그게 유체동산입니다. 테레비, 냉장고 뭐 이런 것들. 뭐 그거 말고도 동산은 많아요. 어찌됐든 사인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제일 뭐 분쟁이 많은 건 부동산이죠. 부동산, 아파트, 뭐 주택. 예. 왜 그럴까요? 일단은 동산은 가격이 그렇게 뭐 비쌉니까? 그리고 동산을 요즘에 뭐 렌탈을 하지만은 4인간에 뭐 임대를 하진 않잖아요. 뭐 그리고 별로 분쟁이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분쟁이 많죠. 왜? 금액도 크고 어쨌든 자기 뭐 전재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재산적 가치, 재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재산인 경우에는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주거적 가치.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재산에, 그 다음에 내가 살 공간, 이 두 개가 믹스가 되기 때문에 어, 정말 중요하다. 진짜 공기나 물처럼. 음, 우리가 공기나 물이 없으면 죽죠. 예.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손색이 없다. 뭐 이런 말이고, 특히 뭐 재산적 가치로 봤을 때, 자, 아까 말씀드린 전재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진짜 막 평생 한 20년? 20년 동안 이제 뭐 벌은 재산이 한 5억이에요. 근데 요즘 전세 5억도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작더라고요. 어쨌든 전재산인데, 이 전재산을 정말 쉽게 생각하실 분 있겠습니까? 임대인한테 맡기잖아요. 임대인이 뭐 그 돈을 돌려주면 좋은데, 안 돌려주고 예를 들어서 경매가 들어갔다. 이러면 골치 아프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이런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소유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그 재산, 그러니까 내 거라는 어떤 소유, 예, 이게 물건의 한 일종인데, 여기에 대한 물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소유, 임대차.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임대차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보증금 뭐 5억을 줬을 때
그 돈 자체를 봤을 때 자기 소유잖아요. 예, 뭐 이런 느낌이고, 예, 발생한 법정 분쟁은 60년, 아까 민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도대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게 막 뭐 수백, 수천, 뭐 수만, 뭐 수십만, 하여튼 그동안 엄청난 분쟁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어 지금 아까 몇 개예요? 법조문이 37개밖에 없어요. 37개 법으로 그게 해결이 다 됐었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동안 많은 판례들이 생겼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요런데 어, 어느 정도 어, 말 그대로 뭡니까 판례라든지 뭐 유권 해석에 어느 정도 법조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에 말 그대로 이제 에, 해석을 하는 거죠. 법조문 해석 대신. 자, 이런 내용이고, 하지만 이렇게 수없이 많은 판례가 있다고 한들, 예,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 임차인이죠. 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소유자,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좀 안 그랬는데 세입자가 약자죠. 5억을 갖고 있어도 약자입니다. 예전에는 5억은 아니었죠. 뭐 커봐야 뭐 1억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보증금이 5억 뭐 50억짜리 뭐 전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예전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전 약자였죠. 예, 임대인 그러니까 소유자가. 그러다면은 이제 강제, 강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뭐 갑을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임대인이 갑이란 말이에요. 예, 임차인은 을이고 예,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갑질. 예, 예전에 그렇다고 해서 뭐 임대인이 뭐 나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기간도 안 되는 나가라 이건 할 수 없죠. 어쨌든 뭐 월세를 막 팍팍 올리고 뭐 이것도 일종의 갑질이죠. 근데 그보다도 최고의 갑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읽어보시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예. 무슨 말이냐면 뭐 매매가 뭔데 임대차를 깹니까? 뭐 계란도 아니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립니다. 이 법원이라고 법에 관한 격언이 있습니다. 예. 뭐 쉽게 넘어갑시다. 그냥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넘어오니 바로 따라 나옵니다. 따라서 임차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소유자가 제3자 타인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버려 매매. 팔아버리면 세입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아무런 대응을 못한 채 그 부동산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기게 되어 일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이야,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지금요? 아니요.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이게 무슨 말인가 뭐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입자한테 내가 보증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세입자한테 얘기 안 하고 딴 사람 팔아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하루쯤에 주인이 바뀌잖아요. 바뀐 주인이 와가지고 니 누구세요? 이러면 나 세입자인데요. 이래. 나는 주인이에요. 이래. 주인이라뇨?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라니? 내가 집을 샀거든요. 그래요? 어쩌라고요? 나가세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법을 모르시는가 본데, 예, 법 아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법 물어보니까 쭉 올라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법 전문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또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뭔 소리고, 야,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예? 결국에는 이분은 나갑니다. 울면서. 돈 10원도 못 받고요. 이게 예전의 법이었다고요. 왜 그랬는지는 또 뒤에 또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자, 우리 민법의 물권과 채권의 우열관계. 이 좀 갑자기 어렵죠. 물권, 채권이라니까 어렵죠. 자, 뭐냐면, 자, 물권이라는 거는 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릴 거지만, 아, 쉽게 말하면 뭐 아까 소유권, 예, 대표적으로, 예, 그다음에 뭐 저당권, 전세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보통 등기부등본 우리가 떼보면 갑구, 을구 있는데, 을구에 보면 뭐 무슨 은행 해서 저당권 뭐 얼마 있죠. 예, 그다음에 전세권 얼마 있죠. 등기부등본에다가 바로 찍어버리죠. 예, 이게 물건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게 물건이 하고, 그럼 채권은 뭡니까? 채권은 아까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죠. 예, 그러면 그 친구한테 돈을,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예, 그러면 법원에 소송한다고 했죠. 그럼 결국에는 제가 어떤 근거로 소송을 합니까? 예, 채권입니다. 채권. 내가 채권자고 친구는 채무자예요. 예, 그래서 돈을 안 갚으니까, 예, 돈을 돌려주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 뭐 이런 식으로 소송하는데, 일단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열관계가 뭡니까? 예, 이 보면 가로에 법적 순위가 있어요. 법적 순위. 법적 순위는 뭐냐면, 뭐 그냥 쉽게 넘어갑시다. 그냥 법적 순위라는 게 1순위, 2순위, 예,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다는 거고, 체계를 전체 다 뜯어 고치지 않는 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체계가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럼 체계가 정해져 있는데 뜯어 고치지 않는 한, 그러면 다시 올라가 봅시다. 여기 아까 뭐랬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이거 뒤에서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매매는 뭡니까? 예? 매매는 뭐예요? 물건. 그 다음에 임대차는 채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좀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매매는 물건 아니고, 어쨌든 매매를 하는 행위가 물건이고, 채권은 임대차가 채권이라 합니다. 자, 넘어가고, 의 우열관계를 이건 똑같은 말이고, 자, 넘어갑시다. 민법만으로는 도저히 세입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 아까 임대차만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나가라 하잖아요.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세입자는 바보입니까? 돈을 막 그때 당시에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버리는데 여기에 대한 보호도 안 해줘요. 웃기잖아요, 이 법이. 그래서 이러한 불안전하고 불합리한 법률 체계로는 더 이상 계속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민법 체계를 못 바꾼다고 하잖아요. 자꾸 민법 체계 왜 못 바꾼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도 다음 넘깁시다. 민법의 특별법,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법이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민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럼 이 법 내에서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겠죠. 근데 고쳐버리면 다 이게 안 맞아요. 아구가, 예, 다 꼬여버려요. 예,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특별법이라고 법을 만듭니다. 예, 그 특별법이 뭐냐면 1981년도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법조문을 봅시다. 1조 목적 돼 있죠.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법에 대한 특례죠. 예,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내용 보면 목적만 봐도 이 법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
불안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본인이고요.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 임대차 보호법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책만 보면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 조력 없이 본인 스스로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앞서 민법의 법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걸 줄여서 주임법이라 합니다. 앞으로 적용되어서 민법의 임대차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자 여기까지. 자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민법을 바꾸게 되면 안에 다 꼬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돼요? 민법? 아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자 머리 아프죠? 자 여기서 보면 어쩌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장이라는 게 임대차 시장입니다. 가장 혼선이 되는 부분이며 아마도 법률 전문가들도 한 번쯤은 헷갈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맨날 뭡니까 임대차 관련해서만 분쟁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계속 그 옆에 사람이 안 갖고 있으면 놓친단 말이에요.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좀 전문가가 되자 이 말이고, 제가 좀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드린다 한다 아닙니까?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제가 앞전에 이렇게 얘기한 부분 중에 제가 자꾸 넘기는 부분이 왜 넘기냐면 거기에서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궁금한 부분들을 요 책에다가 하나씩 다 풀어놨으니까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때 당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민법 법률체계를 변경한다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잘못됐어요. 뭔가 부당하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떼어도 그냥 나가야 된다는 말이 이는 안 맞잖아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보고 말 그대로 아버지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 되면은 법이 가져야 될 안정성을 송두린 채 흔들어 버린다. 자 계속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나라의 법률 체계든지 사적 재산을 보호하기, 사적 재산 맞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봤을 때 임대인도 자기 재산이고 임차인도 자기 재산이죠. 자 사적 재산을 보호를 위하여 권리의 충돌. 자 권리의 충돌이 뭐냐면 아까 물권과 채권 제가 말씀드렸죠. 둘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법적 순위. 그러면 거기서 매매가 임대차를 깨버리죠. 그럼 매매가 깬다는 건 뭡니까? 물건이 채권을 깰 수가 있다고요. 이해 안 되시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 권리의 경합 순위를 법률에 정확하게 정해 놓을 수밖에 없고, 이 권리의 순위를 단지 사회 약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매번 바꾼다면 그 사회에서 권리 순위의 법적 체계는 엉망진창이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법이 가지고 있어야 제일 중요한 신뢰성. 뭐 신뢰성이 없다면 그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룰이 계속 왔다 갔다 바꿨다 이래버리면 누가 그 법을 지키고 누가 그에 대해 따르겠냐고요. 자, 좀 이게 보면 이제 이 법률 용어를 제가 해석을 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까지 제가 해석을 할게요. 자 먼저 권리의 충돌입니다. 아까 두 개가 같이 충돌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충돌이 뭐냐면 두 개가 같이 경합을 하는 거예요. 순위 경합을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냐. 자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객체가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그 여러 개의 권리 간의 순위가 있어서 그 권리에 대하여 우선하여 만족을 얻게 됨으로써 해결. 아이고 머리야. 자, 신경 쓰지 마세요. 1. 동그라미 1. 물권과 채권과의 충돌과 순위 돼 있죠. 자, 아까 뭐랬습니까? 매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유권은 채권, 임대차 간에 둘이 충돌을 해요. 경합을 합니다. 그러면 물건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물건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예, 물건이 1순위야. 그냥 말이 안 되는데 일단 1순위야. 예, 채권은 그냥 개무시. 자, 그 물건 상호 간의 충돌. 자, 물건도 아까 종류가 많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일단 제한 물건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 용익, 담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담보는 이제 저당권, 용익은 뭐 전세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것들도 서로 간에 소유권이 생길 수가 있죠. 예, 충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소유권의 우선,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일단은 야들도 물건끼리도 저끼리 충돌할 수 있고, 야들끼리는 이제 먼저 순서가 우선이랍니다.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 세 번째, 채권 상호 간의 충돌과 순위. 채권, 그러니까 임대차끼리도 뭐 자기들끼리 순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건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순위가 없어요. 예, 웃기죠. 물건은 순위가 있는데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자, 2번 권리의 경합. 하나의 생활 사실이 수개의 법률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여러 개의 권리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그 행사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어렵습니다. 자, 청구권의 경합. 경합하는 여러 개의 권리 중 하나의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 다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음 돼 있죠. 청구권의 경합. 뭐 이것도 이제 일종의 법률 용어인데요. 경합하는 여러 개의 권리 중 하나의 권리 선택으로 행사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특별히 설명 안 할게요. 굳이 여기 임대차 관련 제가 이런 이유는 그냥 권리 경합이라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넘기고, 법규의 경합이 이게 중요합니다. 보면 주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해가지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특별법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과 특별법, 주택 임대차법이 주임법이 특별법입니다. 예. 그러면은 두 개로 봤을 때 누가 경합입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자, 이게 나오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특별법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예, 1순위.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 주임법을 먼저 적용하고 거기 주임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민법을 보시면 되죠. 민법 임대차. 이런 식으로. 자, 이 법률 체계니까요. 이거는 뭐 그렇게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내일부터는 내일 아니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로 연결해서 다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